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8.9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투표하셨습니까? 이 시각 현재 서울 부산시장을 포함해서 전국 21지역에서 재보궐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 어서 달려가십시오. 투표하는 사람은 주인, 안 하면 손님.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8시 15분에 공개됩니다. 결전의 날 맞은 여야 캠프 분위기, 부산, 서울 순서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번 선거를 뜨겁게 달군 말들 기억하시죠? 내곡동으로 시작해서 생태탕으로 끝났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아쉽게도 정책 경쟁은 좀 부족했습니다. 후보들의 의혹에 이어진 각종 공방, 네거티브였을까요? 후보 검증 차원이었을까요? 2021년 대한민국 선거 문화에 대해서 이슈 티키타카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선거,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비닐장갑 끼죠. 비닐장갑 끼고 선거를 합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서 코로나 시대의 선거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익숙하셨는지요? 긴장의 끈, 방역의 끈 절대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오늘 확진자가 600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걱정인데요. 김호란 교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1년 재보궐선거. 투표하셨습니까? 지금 투표율이 5시 현재 48.4%입니다. 서울은 49.7%고요. 부산은 44.6%입니다.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최종 투표율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 맞추기.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좀 맞춰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저희 주진우 라이브에서 방송 끝나고 문자 콩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투표율 한번 맞춰보자고요. 소수점까지요. 주진우 라이브 365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65일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애청자분 365분께 탄산수 드리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율 조사 그런 거 하고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께 마구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057님 47.5%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5시 현재 48.4%라니까요. 8시까지 투표하는데 1% 낮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쓰십시오. 조금 더 쓰십시오. 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서 우리의 앞날 이 삶을 내 삶을 바꾸는 선택 직접 하셨으면 합니다. 코로나 상황 심각합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668명이 나왔습니다. 600명대를 넘었어요. 네, 89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확진이 호프집,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로 번지면서 누적 확진자 50명을 넘겼고요. 이 수정교회 신도들이 전국 순회 모임을 가졌는데 이를 고리로 한 집단 감염도 전국 10개 시도에서 현재까지 175명이나 나왔습니다. 아이고 교회 또 네, 이 부산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300명이 육박했고요. 유흥업소발 감염이요? 네, 그렇습니다. 2주 만에 300명대까지 올라갔었고요. 특히 이 바이러스가 최근 원양 선사 사무실이 밀집한 복합 건물로 번지면서 여기서만 20여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코로나 검사량을 확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 정부는 4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모임은 취소하는 등 방역 긴장감을 유지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증상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검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가진단 키트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이 집에서 간단하게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내겠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한 달 정도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PCR 검사보다 떨어져서 오히려 확진자가 자가진단 키트로 음성이 나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 자가진단 키트가 어느 정도 또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남동구청장 투기 의혹이 있습니까? 네,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이 충남 태안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강호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인천구청장님이 태안에 땅이 있다고요? 네, 이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141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18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지라고 하고요. 이 현재 가격은 1억 1,426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최근에 사들였습니까?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해당 토지를 사들였다라고 하고요. 당시 이강호 구청장이 인천시 의원이었고 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던 A씨와 함께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시민단체는 이강호 구청장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반면에 이강호 구청장은 이 해당 토지는 노년에 농사를 짓고 살 생각으로 공동 매입한 것이고 매입 후에 여러 작물을 키웠지만 구청장 취임 뒤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경작 활동을 쉰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압수수색도 했어요. 경호처 직원 때문에 그렇죠? 네, 이 경찰이 어제 청와대 경호처 오모 과장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모 과장은 지난 2017년 9월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광명 노은사동 땅을 가족과 함께 샀는데요. 경찰은 LH 직원인 오모 과장의 형이 개발 정보를 알려줬을 가능성도 수사하기 위해서 LH 본사도 어제 함께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모든 직원과 이 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네, 맞습니다. 그때 오모 과장의 토지 매입 경위를 좀 이상하게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기 발령 상태이고요. 네. 이 오모 과장은 퇴직 후에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가족과 공동 명의로 땅을 산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경찰은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공시지가 관련해서 경제신문, 보수신문들이 계속해서 조금 불안한 기사가 좀 나옵니다. 세금이 오른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제주도와 서초구에서 공시지가 선정 잘못됐다. 그러면서 지자체한테 맡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5일 전국의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공시가 결정권을 지자체로 넘기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네, 정부가 지난 3월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시 가격안에 대한 불만 때문인데요. 많이 올랐어요. 네, 정부는 당시 공시가를 전국 평균으로 19% 정도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원희룡 지사와 조은희 구청장은 이 공시가격 상승을 중단시키고 그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는 일부 아파트에서 같은 동의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또 내려가는 사례들이 발견됐으며 이 공동주택이라고 공시한 주택 가운데 펜션으로 영업하는 숙박시설도 존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중에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넘는 사례도 3% 정도 있었고 또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70%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90%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시세로만 따지면 60% 수준이다 이러면서 국토부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네, 이 국토교통부는 이들의 공시가격 산정 오류와 이들이 이 공시가격 산정 오류와 무관한 사례를 내세우거나 네. 또 주택 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있다.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주도가 숙박 시설에도 공시가격을 매겼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정부는 제주도가 공동주택으로 허가를 내준 곳을 상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마디로 공동주택으로 제주도가 허가를 내주고 이제 와서 숙박업소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동이나 이 단지 안에서 공시가격 인상률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 재개발구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권 거래에 유리한 소형 평수 시세가 훨씬 많이 올라서 시세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다라고 반박했고요. 네. 그리고 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입지나 일조권, 층수 등에 따라서 시세가 다르게 형성되고 공시가격도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검에서 진상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네,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두고 박범계 장관이 이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 아니냐면서 검찰의 진상조사 후 보고를 지시했는데요. 이에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피의 사실 공표에 관한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6일 전국 검찰청에 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라,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를 하지 마라 이런 지침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박범계 장관은 오늘도 출근길에 대검은 대검대로 또 중앙지검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혐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상당히 곤란합니다. 세모녀 살인 사건의 범인이 언론 앞에 섰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 살인까지 저지른 김태현이 어제 경찰서를 빠져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정말 반성하고 있다라며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만 왜 살해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일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할 말이 있나 보죠? 네, 경찰은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서 김태현의 심리 상태 분석 중이고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태현은 이미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가 3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새 모녀를 살해하기 불과 2주 전 여고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또 재작년에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훔쳐보다가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별도의 현장 검증 없이도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금요일쯤 김태현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 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 이 강간, 강도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해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시신, 유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신종은 살인,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약에 취해 있어서 필름이 끊겼다라거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는 변명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최신종이 유족들에게 욕설까지 했다고요? 네, 피해자들 유족이 재판부 선고 직후 방청석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 최신종을 향해서 항의를 했는데 최신종이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에 나서면서 유족들을 힐끔 쳐다본 뒤에 욕설을 내뱉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관들은 서둘러 최신종을 끌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라고 합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가 끝난 후 입법부를 향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서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어제 오후 6시쯤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시내버스 2대 그리고 4.5톤 트럭 1대, 1톤 트럭 1대 등 총 4대가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버스 2대에 각각 30여 명씩 60여 명의 손님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버스 승객 중에 3분이 사망하고 5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제주시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화물차가 멈춰있던 버스 2대를 잇따라 부딪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충돌이 나면서 버스와 화물차가 뒤집혔고 이로 인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이 사고 직전에 화물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잠시 멈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출발했는데 이 경적을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버스 2대와 1톤 트럭을 들이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찰은 화물 차량 브레이크 과열 또는 과적 등 이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튼 빨리 3명이나 숨졌어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476님께서 저는 퇴근하고 투표하려는데요. 시간이 아슬아슬할 것 같아요. 8시까지만 줄 서면 찍을 수 있겠죠? 저는 투표율 55.5% 예상해 봅니다. 8시까지 투표장에 도착해서 줄 서면 투표 가능합니다. 대기줄이 있다가 8시 넘으면 번호표를 줍니다. 그래서 투표 가능하니까 빨리 달려가십시오. 2173님께서는 56.4%. 제가 자가격리자인데요. 투표 못할까 걱정했는데 어제 오후에 투표소에서 금일 17시 55분에 투표소에 오면 투표 가능하다고 연락이 와서 주권자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네. 다 중앙선관위에서 생각이 있군요. 그래서 격리자들은 그때 시간을 맞춰서 주는군요. 3941님께서는 달리는 시사평론가로서 전국 투표율은 51.8%입니다. 더하여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조심스럽게 점쳐본다면 보수와 진보 양쪽 콘크리트 지지자 각 20%고 중도층 투표율이 10% 기준으로 잡고 총 투표율이 50% 미만이면 박 후보, 그 이상이면 오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제 예상이 맞을까요? 얘기합니다. 나름 예리하셨습니다. 달리는 시사평론가님. 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투표하러 퇴근을 서두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4.7 보궐선거일인 오늘 퇴근 정체 평소보다 일찍 시작됐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는 벌써 1시간은 잡으셔야겠는데요. 이 가양대교 조금 못 미친 2차로 추돌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고 운전자들도 차량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살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잠실 쪽 여의 2교 부근 4차로에선 오늘도 도로 포장공사 이어지면서 방화대교부터 꽉 막혀 있고요. 이후 반포부터 영동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 이동도 어려운데요. 특히 금천 쪽 정체 모두 통과해도 55분 정도 걸리고요.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서해대교 3차로 상엔 장애물이 있어서 주의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도 수원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 중이라 기흥 동탄부터 이동 더 어려워졌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다부터널 진입 어려운 이유도 터널 1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하고 있어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4.7 재보궐 특집 캠프는 지금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춘 죽기 살기로 부산 경제 살리겠다. 박형준 부산을 위해 혁신을 이끌겠다. 김영춘이냐 박형준이냐. 부산 민심은 과연 어떤 후보를 선택할까요? 여야 캠프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캠프의 총괄 선대 본부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네, 전재수입니다. 아이고, 선거 치르느라고 목이 쉬셨네요. 지금 그래도 좀 오후가 되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목소리를 아껴둘 필요는 없으니까요. 전부 네. 소진을 다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자, 분위기 어떻습니까, 캠프에? 예, 마지막까지 저희들 투표 동료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차분하고 또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장 선거 투표율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들은 한 50%를 훌쩍 뛰어넘을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추이로 보니까 50% 좀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을 좀 하고요. 자, 투표율이 떨어지면 그러면 예.
김영춘 후보한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투표율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서로들 뭐 좋게 막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도 뭐니 해도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을까. 네. 뭐 이게 이제 전통적인 건데 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투표율이 좀 50%를 넘지 못하면은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와 둘러싼 이 의혹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조금 좀 염증을 좀 내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선거 많이 치르셨죠? 그렇습니다. 네. 몇 번 당선되고 몇 번 떨어지셨죠? 2번 당선되고 3번을 내리다 떨어졌었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안 떨어졌네요. 저는 왜 전재수 의원 두 번 번 떨어지면은 10년입니다. 10년. 세 번 떨어지고 두 번 연달아 당선하시죠. 그런데 이번 선거판에서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 이렇게 만나 보면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던가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지금 지난 30년 동안 부산 경제가 계속해서 추락의 길을 걸어왔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부산 경제를 좀 살리자. 예.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고, 두 번째는 이 국민의힘이 후보를 추천을 하면서 공천을 하면서 후보 검증을 대단히 부실하게 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 경선 당시에 이현주 의원이 네. 이현주 경선 후보가 박형준 후보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정말 옳았구나. 예. 라는 이야기를 부산 시민들이 많이 합니다. 박형준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좀 이것은 선거가 끝나더라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민주당의 성찰, 그렇죠. 반성 이것을 이제 요구를 하는 시민들이 꽤 그렇죠. 있었습니다. 선대 본부장으로 욕 많이 먹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들 사실은 이제 그 누구보다도 공정과 정의를 앞세웠는데 네. 과연 우리 스스로에게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와 잣대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한 성찰 또 반성 되돌아보기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러한 민심들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당내 혁신을 힘있게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선거 치르면서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 분인데 안 하셨는데 못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힘드셨군요.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이제 선거를 하도 많이 떨어져 보고 해서 웬만해서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번 선거는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깔려져 있던 공정과 정의에 대한 문제,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 이것들에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LH 부동산 투기 문제가 터져버린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LH는 이명박 정권 때 2008년도에 한국토지공사하고 한국주택공사가 통폐합을 하면서 공용 공기업으로 탄생을 했는데 네. 사실은 그 투기 이 부동산 투기 이것이 2008년 이후부터 계속 있어 왔다라고 예. 보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또는 여당에 대한 불신들이 이것과 이제 결합이 되면서 네. 민심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반이 많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 부산이 미래와 관련된 정책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들이 잘 반응을 안 해줘서 잘 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네요. 저희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네. 참 이제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부터는 좀 쉬셔야 될 텐데. 네. 내일부터는 뭐 하세요? 오늘 선거 결과가 나오면 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 선거라는 공간은 민심이 표출되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 민심들을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서 네. 당내에 반영을 하고 또 국정 운영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러한 작업들을 저희들이 좀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가볼까요? 김소정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공동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분위기 어떠세요? 목소리가 좋으십니다. 네. 앞선 그 언론사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이 저희 캠프에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네.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캠프 자체는 상당히 차분한 분위기고 그리고 좀 덤덤하게 결과를 좀 받아들이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4시 기준으로 해서 네. 그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그 사전 투표율까지 해서 그 42%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오늘 투표가 오후 8시까지 이뤄지는 만큼 그 퇴근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참여할지에 따라서 최종 투표율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투표율과 당락 그 선거 당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관지 기존 여론조사 결과에 비춰서 좀 네. 낙관적이다 이 정도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변인 목소리가 낙관적이어 보입니다. 자, 제 목소리는 항상 밝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선거 기간 동안 네. 시민들 만났을 때 네.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하던가요? 시민들께서 상당히 화가 좀 많이 나 계신 상황이고요. 화났어요. 네. 가장 뜨거웠던 목소리는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우리가 네. 이런 목소리 그리고 부산을 좀 살려야 한다라는 네. 목소리고요. 그리고 좀 제가 좀 특이했던 거는 저희 캠프 전반적으로 많이 느꼈던 건데 2030 청년들이 유세 현장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많이 나오셨다는 게 정말 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예,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는 거. 네. 이걸 보니까 그 2030 청년 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어떤 공정의 가치를 이제 배신한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분노를 느끼고 네. 직접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 저희 국민의힘이 이런 현실에서 그 청년 중심의 어떤 당으로 반드시 혁신하겠다 뭐 그런 의지까지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부산시장 선거판을 정리해 본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예, 이번 선거는 그 보궐선거를 일으킨 책임 있는 그 민주당이 당헌 당규를 바꾸면서까지 후보를 냈던 선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능하고 거짓을 일삼는 그런 정부, 그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투기만 양산한 정부, 그 문재인 정부 4년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권 심판, 민주당 심판이 두려워서 시종일관 그 후보 검증을 명분으로 상대 진영을 향해서 각종 의혹을 쏟아붓는 바람에 정말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는 이와 같은 선거 문화가 이런 네거티브 선거가 다시는 좀 반복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검증은 해야 되는데 너무 네거티브로 흘렀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대변인님 내일부터는 뭐 하세요? 저는 변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여전히 생업으로? 제 역할, 생업에 집중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까? 네. 지금까지 김소정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공동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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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4.7 재보궐선거를 뜨겁게 달군 말말말 그 뜨거운 말 무엇일까요? 이슈 티키타카에서 논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정말 뜨거웠습니다. 선거를 마무리하면서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네, 반갑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표정도 좋아요? 표정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자,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투표율은 당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병민 의원님? 애당초는 보궐선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이 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율이 좀 낮게 나오게 됐을 경우 조직력이 아무래도 강한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50%는 적어도 넉넉히 넘겨야 되는데 했는데 5시 기준으로 큰 50% 가까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8시까지 가게 되면 투표율이 높을 것 같은데 애당초에 생각했던 것이 좀 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얼만큼 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격차가 꽤 벌어졌던 과거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기억해 보신다면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 순간에 투표장에 가지 않은 집권당층의 지지층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강남 3구의 투표율이 높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병민 후보의 콧대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표율이 높은 거는 저는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민주당도 계속 투표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제 왜냐하면 그 전에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깜깜이 선거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너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아예 포기하고 안 나올 사람도 있을 수 있었는데 투표에 자꾸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또 소위 샤이 진보라고 얘기하는 실망하고 또 많은 부분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던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왔을 가능성을 우리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은 것이 반드시 어느 한 정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박빙입니까? 아니면 압도적 승리가 날까요? 압도적 승리를 기대하고 네.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박빙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는 안 될 거고 안으로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는 소모적 정치 공방하다가 끝났다. 정책 경쟁 사라지고 막말 비방만 있었다. LCT만 나왔고 생태탕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분께서는 이번 선거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검증이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거짓말 논란 이것도요. 명확하게 명쾌하게 오세훈 후보가 다 설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도 안 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5명이나 되는 사람이 직접 봤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걸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거짓말 논란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거 현재 진행이라고 보고요. LCT 관련해서도 어쨌든 본인이 처음에 후보로 등록하면서 신고했던 재산 내역과 나중에 그게 건물을 미등기에서 나중에 등기한 다음에 내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LCT 문제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선거 막판에 와서는 이영복 회장이 이건 한 사람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영복 회장이 그걸 일부러 갖고 있다가 로비용으로 준 게 아니냐 이런 증언까지 나온 상태고 또 예전의 선거에 총선에 2012년 총선이었나요? 그 당시에 여성을 돈으로 일단 주고 허위 어떤 성추행 관련된 진술을 하도록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검증이다. 그리고 검증이 다 끝난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선거가 이제 다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진행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고소 고발한 문제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여유로운 김병민 의원님. 아닙니다.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좀 선거가 만약 끝나고 나면 많은 것들을 고민해보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진한 영화 대사지만 멋이 중한디라고 하는 그 영화 대사를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검증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관점으로 선거를 이끌어갔다면 국민들의 민심이나 마음이 많이 변해야겠죠.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아마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한때 같은 방향을 바라봤던 진보정당 정의당마저도 생태탕만 기억나고 아무 비전도 못 내놓은 이런 선거에 대한 비판들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묻고 있죠.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민심이 국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서울시장이 되는 사람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특히 집권당은 지난 4년 기간 동안 부동산 문제에서 참담한 정책 실패를 겪어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후보에 나간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한 비전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짧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온통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르게 됐기 때문에 멋이 중
중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네거티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먹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국민의힘에 그러면 두 후보가 정말 깨끗하고 또 시민들이 정말 좋아해서 그분들을 찍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정권 심판은 LH 사태 아까 얘기하셨는데 LH 사태 이후에 사실 국민들이 실망이 크잖아요. 또 현 정부의 180석이나 되는 여권에 그런 의석을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못 낸 부분에 대한 질책이라고 저는 봐요. 그것이 결국은 정권 심판론을 주장한 국민의힘의 그 어떤 프레임에 먹히게 된 거고, 그 결과로 지금의 결과가 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오세훈 후보와 박영준 후보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서 그래서 지지했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문제는 어떤 경우가 나오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국민의 어떤 실망감을 줬던 부분들, 또 지지층으로부터 돌아섰다고 하는 부분은 본인들의 실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온 거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국민의힘도 이게 뭐 국민의힘이 잘해서 또는 뭐 후보들이 정말 뛰어나서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뭐 네거티브라 공격을 하시는데 국민의힘도 정권 심판론 하나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를 들면 두 후보가 정말 뛰어난 공약을 내놓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이래가지고 저는 왔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적인 어떤 대결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양측 다의 책임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이 후보로 나왔으면 아마 정책이나 그렇죠. 정권 심판 바람이 좀 더 불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 국민의힘 두 분께서 특혜나 뭐 특혜 의혹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 네거티브가 좀 더 커지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에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죠. 좀. 그러니까 선거에서 일단 첫 번째로 아쉬운 거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얘기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 우리 선거가 꼭 바뀌어야 되는 지점, 한 방을 노린다는 겁니다. 한 방. 여론조사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고, 이 선거는 사실 민주당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 선거죠. 네. 왜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정권 심판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권 심판은 프레임이 아니에요. 심판은 선거의 본질입니다. 국민이 권력을 위임했고 그 위임된 권력이 국민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다음 선거에서 표를 심판하는 게 선거의 본질이거든요. 그 본질의 심판성 성격이 치러지게 된 선거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국민께 약속했던 것처럼 후보를 내지 않고 새로운 시민 후보가 나타나든지 누군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면 되는 선거였거든요. 이걸 피해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아쉬운 점은 저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간 노력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거치면서도 안철수 후보의 좋은 정책들이 있었고, 우리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서초구청장하고 있는 조은희 청장이 서울시 비전에 대한 좋은 정책들이 많았어요. 네. 충분히 풀어내면서 같이 정책 공방을 거듭할 수 있었을 텐데, 토론을 지켜보신 분들 다 아실 거잖아요. 기승전 내곡동으로 끌고 갔던 많은 부분들이 시민들 보시기에도 안타까웠던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김병민 의원이 막 이제 가르치기까지 하는 이건 프레임이 아니다. 좀 혼내야겠네요. 네,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프레임이 아니니까 김병민 의원의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권 심판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그 정권 심판론을 이용해서 선거에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권 심판하죠, 당연히.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정권 심판을 하는 건 맞는데 그걸 그 프레임을 적극 활용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걸 활용 안 하고도 예컨대 본인들의 자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거 얘기 안 했겠죠. 지금도 보세요. 선거 기간 내내 정권 심판을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부, 아니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뽑는데 계속 문재인 정부 심판이에요. 모든 얘기가 기승전 문재인 정부 심판.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였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책 대결을 하고 시장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한다고 하면 정권 심판론을 강조할 게 아니라, 그것도 뭐 중요하니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질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계속 보면 지금 다 돌려보세요. 계속 정권 심판만 얘기하고, 나와서 얘기하신 분들 거의 100% 정권 심판,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 안 했다고 얘기하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먹힌 거예요, 사실. 그 지금의 상황이 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좀 불가피한 면이, 민주당 입장에서 불가피한 면이 없었다는 아직 선거가 다 안 끝났습니다. 네. 그렇지. 결과는 모르는 거죠, 물론. 네. 코로나 시대 선거. 네. 아무래도 TV 토론이 중요했는데, 자, 오세훈, 박영선, 오세훈
각 당에서 가장 토론을 잘한다는 분들이 나왔어요. 말을 잘한다는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의 TV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병민 의원님? 박영선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많은 부분들을 아까 얘기했던 한 방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인이 장점을 잘 못 살렸습니다. 그리고 얘기들을 가지고 좀 깊게 들어가서 충분히 공방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토론 지나고 두 번째 토론에서 오세훈 후보가 팩트체크해서 쭉 가져왔던 거 다 보셨잖아요. 특히 코로나19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부동산 문제도 핵심 이슈지만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의 비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 얘기가 나올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백신 접종이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 답이 오히려 엉뚱한 과거 뉴스를 끄집어다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 토론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아무리 달변이고 말을 잘하고 하는 내용들보다는 진짜 진정성 있게 지금의 위기에서 서민들과 국민들에게 공감하고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토론회를 지켜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두 후보 간의 비교 우위들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교수님? 박영선 후보만 공격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럼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예컨대 뭐 임대료 관련해 24만 원 임대료 사건 아시죠? 본인이 표 갖고 와서 준비했는데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하셔서 24만 원 임대료 낸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토론회에서 박영선 후보는 인물론으로 가려고 계속 노력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오세훈 후보는 정권 심판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다고 봐요. 그 두 가지가 부딪힌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곡동 사태 생태탕 얘기만 했다고 얘기하는데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자질적인 부분에서 인물론으로 대결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도덕성이라든지 시장으로서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검증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보다는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계속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 아까 얘기했듯이 뭐 코로나 관련 대응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들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해서 싸우게 되다 보니까 토론이 그렇게 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이런 이슈가 다 걷어졌다고 하면 정책 대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프레임 자체가 아까 내가 프레임을 계속 얘기하는데 정권 심판은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인물론으로 돌리지 않으면 사실은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인물론으로 더 가지고 가기 위해서 계속 오세훈 후보의 그 문제에 대한 검증을 계속 시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의 접근이라고 봅니다. 교수님 전문가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TV 토론 보면 뭐 질문을 해도 자기 답하고 싶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해서 논쟁을 피해가기도 하는데 토론의 룰 같은 게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존의 룰 지금 있는 TV 토론 룰 같은 데서는 김병민 의원 같은 사람만 이깁니다. 그렇죠. 딴 얘기 막 자기 주장 뭐 아니 어떻게도 공식도 있고 잘하니까요. 말을 잘하니까. 자 교수님. 그래서 저는 지금 맞아요. 그 토론 문제도 사실은 저는 세 번 토론을 했잖아요. 네? 두 분이 하는 거는 세 번 토론했는데 첫 번째 토론이 그래도 가장 박진감 있고 사람들이 볼 때도 좀 제대로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룰이 너무 귀찮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복잡해서 제약이 많아요. 네. 사실은 충분히 토론하고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제대로 된 검증, 그러니까 후보자 두 분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저는 없어졌다고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중간에 자꾸 끼어들어서 말을 이제 끊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을 다 못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박이 안 되게 되니까 서로가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룰을 좀 더 박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한 사람의 발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다른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논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의 달인 김병민 의원님. 네. 세 번의 토론의 룰이 다 달랐죠. 네. 그리고 한 번은 선관위 토론이어서 또 한 명의 후보가 더 껴있기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토론을 보면서 제가 제일 답답했던 부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민생 현안을 갖고 얘기하는데 내곡동을 끄집어내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건 또 왜 민생이랑 연결이 되죠? 생태탕 매출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웃었던 장면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에 맞춰서 얘기하기만 하더라도 토론이 진짜 시간이 빠듯하거든요. 부동산 문제부터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의 토론 과정에서는 같은 룰을 가지고 주제에 한정돼서 한 3개, 4개 정도의 여러 가지 주제들로 시민들이 충분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중구난방의 3번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한 방을 노리는 토론회가 진행됐던 게 가장 패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거를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언론이
조금 공정하게 보도만 해도 시민들이 정확하게 사안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은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물론 대놓고는 안 해요. 근데 은근히 하죠, 은근히. 대놓고도 많이 해요. 대놓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의 지형을 보면 이게 이념적 지형으로 보면 진보 보수가 한쪽으로 편향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진보적 성향의 언론이 훨씬 더 많고 매체도 많고 파워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니 보수적 성향 제가 말을 바꿔서 얘기했나요? 네.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들이 대략 한 70%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통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언론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주 기자는 대놓고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후보에 대한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정도의 어떤 보도를 한다거나 그쪽에 유리하도록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있어져 왔어요. 그리고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안 다룬다거나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 검증 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많이 보도해주기보다는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이런 SNS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됐지 주요 언론들은 사실 그 부분을 그렇게 깊게 보도를 안 했어요. 대부분. 그런 부분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막판에 어젠가요? 생태땅 집에 있던 그 아드님이 이제 네. 증언을 했잖아요. 그분이 예전에 벌금을 물었다. 이걸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네. 누가 그 고스톱을 치다가 쳤는데 그걸 벌금- 제대로 말리지 않아서. 근데 그런 식의 보도를 막판에 왜 했을까? 저는 이게 본질일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수 언론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도는 조금 좀 너무하죠, 의도가. 그 보도가 박영선 후보에게 치명상을 주는 보도는 아니죠. 네. 근데 문제는 특정 언론의 보도가 특정 후보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고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보도가 일방적으로 나갔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언론의 중립성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할 수 있고요. 네. 사실은 언론 문제에 대해서 좀 불균형이 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쪽에서 바라봤을 때 보수 진영에서 바라봤을 때는 기울어진 운동장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2020년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민주당 계열 혹은 진보정당 쪽에서 언론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던 적을 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를 두고서는 갑자기 언론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꼼꼼하게 복귀하는 시간 꼭 가져봤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론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두 가지 개혁을 요구해요.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러니까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오랫동안 계속 얘기가 돼 왔고 그게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해도 계속 저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개혁이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건 예전부터 있어 왔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도지사 투표율이요 나왔는데요.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50.5%입니다. 50% 넘었군요. 네. 4710님께서 저는 62.5% 나옵니다. 진짜 오. 6.25 같은 전쟁 같은 선거전이었거든요. 너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겠습니다. 얘기하고요. 6820님께서는 지금 투표가 좀 한산한 것 같으니 빨리 들어오세요. 예전 총선 때보다 한산한 것 같아서 54% 정도 예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선거가 끝나면 각 당은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국민의힘은요? 네, 선거 끝나면 이제 바로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네. 앞서 이제 심판에 대한 선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선거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많습니다. 근데 한 번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치러지게 되는 내년도 3월의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선거가 될 거거든요. 네. 이제 국민의힘이 가야 되는 만약 선거 서울과 부산시장 모두를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국민께 어떤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줄 수 있을지를 그려낼 때만이 그 다음 선거가 있는 상황이고요. 정당 자체적으로 개혁하고 쇄신하고 한 번 기회를 준 국민의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마음을 아마 가지게 될 겁니다. 교수님, 네. 민주당의 입장을 물어볼 저희가 처지는 아닌데 교수님이니까. 근데 네. 민주당은 어떻게 쇄신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제기가 됐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질책. 물론 지금 패배했다고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박빙이라고 될 거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네. 서울시장 선거는 박빙이 될 건데 어떤 형태로든 만약에 패배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깊이 반성하고 네. 바로 잡아야 돼요. 이겨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겨도 반성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20% 차이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대선을 앞두고서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네. 그리고 LH 사태가 물론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반드시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비대위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김병민 비대위원의 진로가 맞아요. 궁금합니다. 비대위. 어떻게 네. 돼요? 저희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두
곳을 모두 이기게 된다면 애당초에 보궐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니까 네. 내일 김종인 위원장 기자회견합니다. 네. 그동안의 임무에 대한 완수, 만약 선거가 이기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김병민 비대위원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예. 위원장이 떠나고 나면 대표 출마합니까? 김병민 비상대책 위원들은 남아서 그 다음 국면들을 어떻게 끌고 갈 수 비대위원은 있을지를 그냥 있는 건가요? 일을 좀 더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저도 임무는 완수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김병민 비대위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릭 크립튼의 Change the World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저는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If I can reach the stars, pull one down for you, shining on my heart, so you could see the truth. And this love I have inside is everything it seems. But for now I find it's only in my dreams that I can change the world. I'll be the sunlight in your universe. You would think my love was really something good. Baby, if I could change the world.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올해 4살이 된 시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은이를 세상 밖으로 내보낸 엄마는 걱정이 큽니다. 선천성 거대 모반증이라는 희귀병을 갖고 태어난 시은이. 얼굴과 몸을 둘러싼 검은 점들이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되진 않을지, 그로 인해 시은이가 마음 아파하면 어떡하나 초조합니다. 엄마는 시은이에게 피부 재건 수술을 시켜주고 싶은데요.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는 엄마 힘으로 비싼 수술 비용을 마련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은이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은 20.4도까지 올랐습니다.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였고 전국적으로도 기온이 꽤나 올랐습니다. 오늘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이 의령으로 24.1도까지 올라 이 지역은 약간 낮에 더운 느낌이 들었고요. 내일은 다시 오늘보다는 기온이 좀 떨어지고 평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낮 기온 모두 내일과 모레 이틀간 평년 수준이 되겠고요. 이번 주 내내 큰 비 소식이 없는 반면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영동과 일부 동
동해안 쪽으로 비가 조금 예상됩니다. 강원 산지 쪽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약간 날리겠고요. 이 영동의 비는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레까지 쭉 맑은 하늘 대부분 보이겠고 기온 분포는 내일 아침 서울이 6도로 평년 수준입니다. 좀 쌀쌀한 느낌이 들겠고요. 전국이 3도에서 11도 분포, 내일 낮 기온 서울 17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면서 낮 동안에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다음 주 초반에 들어있고요. 월요일과 화요일경 전국에 비가 오는데 비가 와도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 8시까지 보궐선거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은 지역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오늘 일부 서쪽 지역으로 밤에 국외 미세먼지와 함께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좀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6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부산시장을 포함해 전국 21곳에서 진행 중인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오후 6시 현재 50.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8시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채용 과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물론 즉시 전력감인 검찰 출신마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제공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쌍용차 예병태 사장은 오늘 회사가 또다시 회생 절차 개시를 앞두게 된 상황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했습니다. 예 사장의 사퇴로 이르면 이번 주 내 개시될 예정이었던 회생 절차는 미뤄지게 됐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내는 얀센의 백신이 국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얀센과 백신 600만 명분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국내 도입 일정은 협의 중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인천의 한 어린이집과 관련해 원생 확진자의 어머니 등 2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 어린이집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서울 민심은 어떤 후보를 선택할까요? 주진우 라이브 4.7 재보궐선거 특집 캠프는 지금, 이번에는 서울시장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규입니다. 네, 후보 박영선 후보 곁을 계속 지키던데 지금은 어디 계세요? 네, 저는 지금은 박 후보하고 떨어져서 네. 제가 원래 이제 살고 있는 선능력 부근에서 네. 일찍 퇴근하셔서 투표하시라고 직장인분들한테 길거리에서 투표 독려 운동 중입니다. 마지막까지 목이 많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군요. 자, 박영선 후보 캠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뭐 다른 고민이나 분석, 뭐 예상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무조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주변 분들한테 연락해서 8시까지 투표하도록 네, 요청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투표율을 보니까 예. 보수세가 많은 지역의 투표율이 높습니다. 서초 강남 높더라고요. 예, 캠프가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이제 퇴근하시는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저희 지지자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규 대변인은 지금 선거운동이 아니라 투표 독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체 투표율은 50.6%고요. 6시 기준으로. 서울은 51.9%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던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이번 투표율은 보궐선거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기존 보궐선거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투표율이 올라간 거지 지금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뭐 보수층 지지자들의 투표가 많다라고 꼭 단정 지을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는 이번 투표율이 높지만 저희 당의 지지자들도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기 전에요. 여론조사에서 좀 뒤처져 있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 민심에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분명히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유세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또 일반 시장이라든지 거리에서 유권자들 만나면서 느낀 건데 지난 주말 정도를 기점으로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중에서도 그동안 당에 대한 불만으로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그래 이번 한 번 정도는 혼을 내는 의미에서 보수 정당한테 투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 아무래도 TV 토론을 통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상대 후보한테 그래도 서울시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들이 좀 강해진 것 같고요. 네. 분명히 지난 주말부터 변화가 있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김한규 대변인은 지역구가 강남 병입니다.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입니다. 네. 거기 사실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집값 많이 오르면 거기 주민들은 어이구 이번 정권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요?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세 또는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또 그런 분들은 또 반드시 재건축 재개발을 뭐 일주일 내에 한다라는 게 본인들의 삶을 또 불안정하게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보수 정당 후보의 공약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서 저희는 저희 지역에서도 열심히 투표 독려를 하는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자, 이번 서울시장 선거판, 이 서울시장 선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야당이 항상 들고 나오는 이제 프레임인데요. 저희는 이에 반해서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다. 실패한 과거의 시장과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충분히 경력을 쌓으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후보의 대결이다라는 인물론으로 대결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 좀 힘드셨죠?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저희는 사실 후보 자체의 인물 경쟁력만 보자면 저희가 월등히 낮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보의 경험 그리고 공약 이런 분들을 많이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솔직히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만 주로 부각되다 보니 저희 후보가 우수하다라는 점을 많이 알리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참모진들의 잘못이고 뒤늦게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깝다고 느끼는 지점입니다. 그랬어요. 아무튼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예령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네, 뭐 저보다는 후보들 또 그 측근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대변인도 네.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오 후보 캠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개표 결과를 시청하기 위해서 당사로 한 7시 40분쯤 네. 모이게 됩니다. 아직 그 직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투표를 이제 독려하시고 이 당내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국민의힘 기호 2번 오세훈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줬었고, 그 결과는 개표가 돼 봐야 알겠지만 좋은 결과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투표율이 관건이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난 총선에 저희가 뼈아픈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뭐 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 상자를 좀 뭐 미리 이렇게 열어볼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김종인 그 저희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씀을 빌리면 2자리 숫자 차이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힘겨운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시 기준으로 서울 투표율이 51.9%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네. 보수층 국민의힘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강남 3구에서도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자, 투표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투표함을 이제 마지막으로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인구수가 이제 적지만 종로라든지 뭐 동작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구들이 사전 투표가 이제 뭐 1위, 2위로 이렇게 매우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연령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어떠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투표율 자체가 이제 높다는 거는 저희 국민의힘 쪽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되고요. 일단 지금 2시간 남짓 저희가 이제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투표 마감이 6시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투표 오후 8시까지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권자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투표하시러 가셔서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리시고 여러분들의 답답한 심정, 선거로 다시 그 권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제기됐던 내곡동 의혹은 선거에, 투표에 어떤 결과를 미칠까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제가 웬만해서는 좀 부정적인 단어들을 좀 쓰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네. 이게 그 민주당의 억지 주장, 뭐 거짓 프레임,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좀 목도를 하면서 좀 이게 제가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제가 이렇게 논평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몇 번이나 제가 들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막판까지 뭐 생태탕, 뭐 선글라스, 뭐 이렇게 페라 땡땡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들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예. 민주당이 참 이번에 자신이 없구나, 패배를 이렇게 미리 인정을 하는구나, 참 품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치의 수준이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은 좀 더 그 미래 비전을 좀 논하고 이 공정과 정의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단어들을 좀 정말 우리가 쓰는 만큼 그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요. 오히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의 수준이 많이 퇴보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좀 이 나라가 부끄럽고 자신감이 떨어졌겠나. 그래서 참 제가 할 말이 많고 한데요. 이 문화일보 조사를 보니까 국민들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서울시 유권자들이 내곡동 사안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내곡동 사안이 하위권이었습니다. 네. 10%에 훨씬 못 미치는 한 그 4% 정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 유권자분들께서는 오세훈 후보를 믿고 계시고 민주당의 이런 네거티브에 관심이 없다. 참으로 지겨운 공방한다, 억지 주장이다. 제발 그 후보 흠집 내지 말아라,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고요.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꼭 한 가지 좀 이 주진우의 라이브 쇼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 언론 기사 헤드라인과 그 내용에 오 배우자 세금 누락,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오세훈 후보와 배우자는 세금을
체납하거나 미납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오 후보께서 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신고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관위 신고 과정에서 신고된 항목보다 더 낸 세금이 있는 거예요. 덜 낸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관위가 세금 누락이다 이런 악의적인 표현을 공고문에 사용을 했고 투표소에 개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선관위가 오세훈 후보의 세금 실적 누락 이렇게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참 심각한 선거 부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세금을 지금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세금을 정확하게 지금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지금 선관위에? 선관위에 이제 신고는 했지만은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많이 냈다. 이것이 물론 이제 그 정확하게 우리가 뭐 이제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것을 이제 또 자꾸 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덜 낸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낸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민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또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지금 가리는 이런 좀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참 이번 선거의 과정을 좀 이렇게 어지럽게 만든 이 선관위가 민주당의 이번에 좀 1등 선거 그 공신이다 이렇게밖에 좀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민주당과 선관위의 행태가 정말 역사에 좀 길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말 선관위는 좀 반성을 하시고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관위가 김혜령 대변인이 언급하신 문화일보 여론조사는 3월 26일에서 7일까지 양일간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장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혜령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었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내 코로나 상황 심상치 않습니다. 400에서 500명 수준을 유지하던 확진자가 오늘 훌쩍 600명대로 늘었습니다. 우려하던 4차 대유행 시작된 걸까요? 물어보겠습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1월 말에 390명 수준으로 감소된 다음에 몇 번 이제 반등이 있었는데 지금 그 중에서 가장 높아진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봄이 되면서 사람들의 이동량도 지고 네. 이제 수도권에서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방역 수칙 지키고 강화해 왔는데 1.5단계로 내려갔던 이제 비수도권 지역은 아무래도 방역 수칙이 좀 많이 느슨해졌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죠. 계절적으로 이제 또 봄놀이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또 선거 때 사람 많이 모였던 것도 좀 걸리는데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계절이 바이러스에 유리해서는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접촉이 늘어나는 계절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부활절이 있다 보면 성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날보다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네. 그런 게 또 이번 교회 유행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4차 대유행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4차 대유행이 오면 그동안의 유행과 비교했을 때 규모와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사실 4차 유행은 계절적으로 오는 인플루엔자 유행처럼 시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감염 확산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4차 유행이 되는 거고요. 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4차 유행까지 가지 않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는 9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4차 유행 초입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네. 당연히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해야 되고 검사도 확대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벗고 사람 만나는 것을 절대 피하고 확실하게 지켜야 되죠.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당국에서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결국에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의 문제지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퍼질 겁니다. 네. 대신에 그 퍼지는 속도를 가능한 한 늦출 수 있도록 감염 수준을 낮게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빠르게 해야 되겠죠. 백신이 이 변이 바이러스도 잘 잡을 수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변이가 계속 생기면 백신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제 변이가 생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집단 면역을 만들면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1.99% 정도 접종률이라고 하는데 접종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예, 조금 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백신의 양에 비해서도 아직 반도 안 맞은 거거든요. 백신이 있는데도 아직 못 맞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만 해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이제 한 200만 명 정도가 1차를 맞을 수 있는데 네. 아직 100만 명도 채 못 맞았고요. 예. 화이자도 지금 125만 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2회분을 챙겨놓는다고 하더라도 60만 명은 맞을 수가 있는데 아직 그렇게 못 맞은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는 거라도 활용을 해서 좀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린 거죠? 아무래도 대상자 우선순위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을 하고 있지 않고 예. 센터에서만 접종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속도를 좀 빠르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예, 독려해야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예. 얀센 백신에 대한 허가가 오늘 최종 허가가 됐는데요. 이거는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방식은 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인데 네. 1회 접종 방식으로 나왔고 이제 감염을 예방하는 것보다는 이제 중증 사망을 예방하는 목표로 해서 빠르게 효과를 내는 목표로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백신 공급 속도에 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얀센 백신이. 예, 그렇죠. 네. 아마 오늘 거기 최종 허가를 식약처에서는 발표를 했고요. 예. 아마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에서도 곧 일정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본격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더 많이 조사를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가진단 키트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속 항원으로 검사하는 자가진단 키트는 허가된 게 없습니다. 예. 이제 만드는 회사들은 있고 해외에 수출은 하는데 국내에서 정식 승인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승인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빠르게 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언제라도 필요하면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항원 검사 방식이어서 PCR 검사보다는 민감도가 떨어지지만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검사를 하면 민감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 가능해지려면 다양한 검사 방법 또 다양하게 검체를 하는 방법 모두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우리가 더 공격적으로 지금 확진자를 찾아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도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3개월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양성률 수준이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 얘기는 기존에 깔려 있는 감염 수준 자체는 변하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이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좀 더 많이 좀 더 공격적으로 검사를 해서 무증상 감염자나 이런 분들을 찾아내야지만 지금 수준에서 환자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있군요.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죠. 더 증가할지 더 감소할지 기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1년을 겪어왔기 때문에 다 잘 알 텐데요. 네. 방역 수칙을 확실하게 지키고 여기서 경각심을 늦췄다가 다시 또 한 번 유행을 겪는 것보다는 여기서 좀 더 고생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방역 수칙 지키고 거리두기 해서 환자 수를 더 낮출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오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한겨레 김민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세요? 네, 국회 소통관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네. 선거 끝나면 네. 개표 방송할 때 다 몰려와서 같이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황실을 당마다 꾸렸고요. 네, 국회 안에다 만들었어요, 서로? 네, 각각 당사에다가 꾸리고 네. 8시 15분쯤부터 이제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들이 모여서 같이 출구조사를 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출구조사에서 이기면 박수치고 진 데는 뭐 고개 숙이고 막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장면이 오늘도 연출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 당일 오늘 여야 지도부 어땠어요?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네, 어제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서울, 부산 곳곳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했었고요. 오늘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에서 투표율을 체크하고 또 이따가 저녁에 출구조사를 보기 위해 당사로 모일 예정입니다. 투표 독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 대부분이 지난 2일, 3일에 투표를 했었고 오늘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만 자택 인근인 평창동에서 아내분과 함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투표 뒤에 이제 기자들이 판세를 물어보니까 예상대로 오세훈 후보가 상당한 투표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지 못한다면 야당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 반드시 이기게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국회에서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에는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낙연 위원장은 투표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우려를 나타냈고 김 권한대행도 나쁜 정치인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착한 유권자가 만든다는 말이 있다. 꼭 투표해달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강조했습니다. 네. 자가격리자 투표가 있어서 출구조사는 오늘 8시 15분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때쯤 되면 이 지도부의 표정도 앞으로의 운명도 갈릴 것 같은데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양당 지도부 책임론 바로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부산, 서울 이렇게 두 지역에서 성적표를 어떻게 받아들냐에 따라서 여야 지도부가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체제가 내일로 끝나기로 이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일 집에 간다고 몇 번 얘기했죠? 네, 내일 의원총회에 참여하고 난 뒤에 이제 집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2대0으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추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반대로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이낙연 위원장이 선거 스코어에 따라서 좀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기다면은 지금 대선 주자로서는 좀 하락하고 있던 지지율에 다시 날개가 달릴 것 같고 좀 격차가 벌어진다면 향후 정치 행보에 목구름이 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의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은 편이에요. 전체 네,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각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강남구 하면은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남 3구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반응을 내놓았고요. 또 네. 반대로 민주당 텃밭인 서남권 투표율도 막판대서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우리에게도 승리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자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표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서로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50%가 이 각 당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넘어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수치인데요. 네. 6시 기준으로 서울은 50%가 넘었습니다. 네. 51.9%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 부산은 46.9%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정도 이제 올라왔을 때는 각 당에서 다 자의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일단 사전 투표율이 20.54%로 역대 재보선 중에 최고치였는데 높았죠. 네, 이 정도 관심도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하는 여론이 굉장히 극에 달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좀 투표함을 열어봐야 어느 당한테 정말 유리했던 건지는 확인할 수 있을 테지만 일단은 투표하는 인원이 재보선 치고는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어가지고 좀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진 거는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당일 오늘 또 변수가 있었어요. 야당에서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문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세금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왔는데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박성중, 전주의 유경준 의원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선관위가 투표마다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대한 내용 공고를 붙인 게 발단이 됐는데요. 이 내용이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선관위는 전날에 오세훈 후보가 실제 세금 납부액보다 30만 원 적은 금액을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법에 따라서 공고문을 적어서 투표소마다 공고문을 붙인 건데요. 법대로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유권자들이 오해를 살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세금을 더 낸 건데 덜 낸 것으로 착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지금 세금 신고를 네. 정확하게 선관위에 알리지 않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더 낸 건데요. 더 냈어요. 법을 어긴 건 아닌데 정확하게 신고를 한 게 아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고에서 좀 오류가 있었다는 건데 사실 네. 법에 따라서 그거를 공고를 해야 되는 거는 선관위의 역할은 맞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선거 전날에 이렇게 확정을 짓는 것은 아무래도 선거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반발을 하고 나선 건데요. 네.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해 총선 때는 체납액이 있다고 신고를 했다가 이번에는 체납액이 없다고 신고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세금 서류를 만들어줬던 세무서에서 오류가 있었던 일이었고 오 후보 캠프나 오 후보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 후보 측 네네. 세무사가 잘못한 거네요? 세무당국에서요. 예. 세무당국이요? 성동세무서에서요. 예. 네.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건데 이게 겹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었고 좀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선관위가 그동안에도 자기들한테 편파적으로 잘못된 그런 지시를 내렸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또 당에서는 선거 뒤에도 선관위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4월 총선 때 네. 그때 국회 분위기하고 오늘 국회 분위기하고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난해 4월에 김종인 위원장과 오늘의 김종인 위원장의 표정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때도 막판에 이제 선거대책위원회에 와서 예. 국민의힘 선거,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었죠. 선거를 같이 뛰었었는데 그때는 승리를 그렇게 크게 자신하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는 굉장히 활짝 웃으면서 2대 0으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뭐 일단 출구조사를 봐야 알겠지만 두 자릿수까지 격차를 벌리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지지층이 막판에 결집을 했기 때문에 해볼 만한 선거다라는 자신감을 표하고는 있습니다. 네,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야죠. 투표해야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한결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보궐선거 투표장은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이 투표의 영향으로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모두 오늘 일찍부터 혼잡했는데요. 지금도 서울 시내 거의 전 구간에 차가 많은 데다 내부순환도로 청수 분기점 방향 정릉터널 막 나온 1차로에는 고장난 차 서 있습니다. 뒤로 도로가 시작되는 성산 램프부터 시속 15km 못 내고 있고요. 반대 성산 쪽도 월곡 램프부터 연희 램프 쪽으로 이전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 신내부터도 내내 정체입니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시는 길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는 1시간 8분, 강변북로 일산 쪽도 한남대교부터 속도 떨어지고요. 서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 밀려 지납니다. 또 고속도로에선 제2영인고속도로 성남 쪽 광명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가장 긴 정체 일산에서 판교 쪽 자유로에서 송내 사이 16km 구간으로 살펴집니다. 또 남부권에선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장지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이니까요. 잘 살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모두 정숙해 주십시오. 재판 5분 전입니다. 재판부 입장하고 변호사 들어왔습니다. 그럼 사건 번호 0407 오늘의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출석했습니까? 네, 양지열입니다. 오늘은 양변 단독으로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참 사전투표일 최고치 그리고 여야 고소 고발건도 역대급으로 기록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 당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한 것까지는 한 14건 정도고요. 네. 거기에 이제 각자 그 당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단체들이 이 고소 고발한까지 합하면 2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게 뭐 언제나 선거 때는 이런 고소 고발전이 있긴 했어요. 네, 많았죠.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고소고발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또 정리들도 자주 했었거든요. 네, 서로 다 취하고 막 네. 그랬는데 언제부턴가는 안 합니다. 언제부턴가 안 하기도 하고 이번 선거도 저는 이게 취할 만한 거리들이 별로 안 보여요. 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좀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도 좀 심하게 보여서 이 선거 사실은 이 지자체장으로서는 1년 선거 임기를 가진 재보궐 선거인데 네. 이 끝나고 나서도 이 국민들, 그러니까 시민들은 선거의 후유증에 계속 시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부터 살펴볼까요? 어떤 고소고발이 민주당에 접수됐죠? 민주당은 주로 민주당이 주체가 돼서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한 게 이제 상대인 오세훈 후보 관련이에요. 네. 그리고 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과연 이 뭐 보상을 받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보상을 받는데 오세훈 후보가 역할이 있었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전부 다 나는 전혀 모른다. 노무현 정부 때 한 일이고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얘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다. 그리고 측량하는 데서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거짓 주장이라고 고소하거나 고발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는 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 거니까 박영선 후보도 본인을 박영선 후보를 이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의혹이 불거지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도쿄 아파트? 네, 부동산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 명의 도쿄 아파트 그 부분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 표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공직선거법이나 명예훼손 이런 걸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떤 내용으로 누구를 고소고발했죠? 국민의힘은 사실 포문을 먼저 연 건 국민의힘이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 아까 말씀드린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이거를 천준호, 고민정 두 의원이 이 투기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이거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 비방이다. 바로 걸었죠. 그래서 지난달 10일에 검찰에 바로 고발을 했거든요. 예. 이게 첫 어찌 보면 포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요. 예. 부산의 박형준 후보도 굉장히 많은 공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자녀의 입시라든가 아니면 재산과 관련된 부분들 이거 전부 이제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자녀 입시와 관련돼서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명예훼손. 형사를 안 하고요? 네, 민사를 무려 5억 원을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 대상이 많이 걸었네요. 예, 고발을 한 대상이 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전 홍익대 교수 그리고 언론사 기자 또 지역 신문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5억 원 가량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민사소송을 했네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민사소송이 명예훼손 액수가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과거에는 인격권 침해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를 해도 몇백만 원 정도 그쳤는데 억대 손해배상 액수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네. 상대방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사실 이 형사 재판을 해도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더 요즘에는 많이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를 그렇습니다. 떠났어요. 네, 법적으로. 네. 민사가 훨씬 까다롭거든요. 네. 시민단체들도 고소고발전에 참여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오세훈 후보 이제 용산 참사와 관련된 발언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해지 않습니까? 네. 먼저 임차인들이 마치 이제 폭력을 좀 과도하게 쓴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 성향 그 시민 단체들이 용산 참사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이제 박 후보 같은 경우도 이 보수 성향 단체들이 고발을 좀 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우자의 독해 아파트 이 관련 이거 다 팔지도 않았는데 왜 팔았다고 했느냐? 예. 이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승현 교수 등 여러 명에게 형사 고소도 했답니다. 형사 고소도 하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까 변호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선거 끝나면 사라질 만한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요.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 지금 선거 막바지라서 저도 구체적으로 뭔가를 다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나 이런 게 서로에 대해서 약간의 비방을 한다거나 예전에는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좀 부풀린다거나 표현이 좀 지나치다거나 이런 게 주로 다퉈졌는데 네.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들은 야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면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법적으로 이 시간이 너무 흘러서 처벌 못하는 거야? 처벌할 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파생된 것들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공소시효가 끝난 거라도 선거 과정에서 또 얘기를 잘못한 거는 여전히 이제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임기라고 했잖아요. 네. 1년 임기고 또 1년 뒤에 대선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야 양당 입장에서도 이걸 정리하고 싶지를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쪽이 이기든지 간에 정리 안 하고 계속해서 아마 이슈를 만들어가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치적 지형을 끌려고 노력을 하겠죠. 어떤 분은 재판받다가 임기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잘못하면. 5210님 질문입니다. 변호사님,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뭔가요? 고소는 직접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 이해관계자일 때는 당사자가 하는 거 없이 고소고요. 네. 고발은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네 라고 네. 수사기관에 저 사람들 나쁜 짓 하고 있어요. 하는 게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발은. 네.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공직선거법 이거 되게 예민해가지고 조심도 조심해야 되는데 네. 선관위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건들도 여러 건 있죠. 조사를 착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영선 캠프에서도 사전투표 끝나고 나서 예. 사전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았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이겼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선거 기간에는 사실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겼는지 졌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은 건데 다만 박 캠프 측에서는 이게
일반 유권자들에게 뭐 대량으로 뿌린 그런 게 아니라 캠프 사람들끼리 특보라든가 위원장이나 본부장들이 같이 그러니까 투표 선거운동 독려 차원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뭐 결과를 실제로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겼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다. 그냥 단순한 구호처럼 외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관계는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 선관위에서. 네, 박형준 찍었다 이 투표용지가 이거는 있었잖아요. 명백하게 사실은 선거법 위반이 돼요. 왜냐하면 뭐 지금 오늘 선거 관련해서도 안내들 방송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찍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엄청나게 셉니다. 이거를 사진을 요즘 인증사진이라고 하죠. 찍어서 이 단체 대화방에 올린 거예요. 그게 유출됐다는 건데 왜 이건 제가 명백하게 하냐면 이거 그냥 법조문에 찍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매표라고 하죠. 그렇죠. 찍어서 인증해서 보내면 돈 얼마 주겠다. 그거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쓸 수 있어서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선거법입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사법농단 재판도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판이 열렸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일단 아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 계속 중이다라는 것도 잠깐씩 잊어먹기 쉬운데요. 참 오랜만에 지금 재개됐습니다. 참 오랜만에. 2월 5일에 있었고 나서 2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인사도 있어서 재판부도 바뀌었고 재판부 바뀌고 나면 또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다시 오래 걸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섰어요. 나서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 부분은 참 과연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 싶은 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불었다. 그 바람에 사법부까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예단에 의해서 객관적인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명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나는 정말 이런 사실 없다. 그리고 실제 변론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런데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 자체를 광풍이라고. 그리고 그게 사법부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졌던 상당히 많은 개혁, 잘못됐던 것에 관한 어떤 사법적인 처리 과정조차도 다 광풍이라고 다 싸잡아서 얘기를 하는 게 전직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느냐. 굉장히 정치적인 저는 발언이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요.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시는데요. 결국 그 얘기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호소를 해서 이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거의 선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초반에 최근에 그 양쪽 진영의 갈등이라는 게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법적 갈등으로까지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서도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찬반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 사법부까지 불어왔다.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 이 수사를 한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인데요. 그러게요.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수사인데요. 어떤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이것도 다 까먹었어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최근에 좀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조정실장하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 자리에서도 박 변호사랑 저랑 설명을 해드렸던 게 한 10명 가까이 다 무죄 나오다 사법농단에서 유죄 나왔죠. 처음으로 유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재판 당시 이 두 분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공모하여 그렇게 판결문에 1심 판결문에 나왔던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헌법재판소에 법관들이 나가 있거든요. 판사들 나갔어요. 파견 나가 있는데 그 판사들을 시켜서 헌법재판소 정보를 빼오도록 한 거. 스파이 판사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의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 이게 잘못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부지방법원 재판부가 내용은 구체적인 건 빼고요. 남부지방법원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재판부가 재판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 법률이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올리는 건데 이걸 대법원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왜 안 좋아하냐면 대법원이 우리가 최고인데 참 유치한 얘기인데 저희 법조인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데 서로 기싸움을 하거든요. 심하게 하죠. 대법원과 헌재가. 아니 우리가 대법원이 최고 이게 재판부인데 왜 그걸 니네는 저기 헌법재판소에 들고 갔어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취하해라, 예. 취소해라 기싸움. 이렇게 한 거가 있고 예. 또 이제 초기에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른바 이 어찌 보면 이제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법원의 단체 예. 이거를 와해시키려 한 거 아니야. 이게 세 가지가 예. 공범이다라고 그 지난 법원 판사 1심에서 재판이 나왔는데 판결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냥 쉽게 말해서 아랫사람들이 한 거지 나는 모른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밑에 사람들이 했지 나는 모른다. 이 작전 계속 쓰고 있고요. 계속 그건 일관돼요. 나머지는 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나한테 불었다. 나는 억울한 정치의 희생양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진짜 저 밑에서 알아서 했다라는 얘기는 정말 저도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고개가 정말 갸웃갸웃거려집니다. 그럼 밑에 사람들 자기가 시켰던 부하 직원들 그분들 유죄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글쎄요. 네, 현재 시도지사 선거 투표율이요. 서울, 부산 합계 52.4%입니다. 서울은 53.6%, 부산은 49.1%입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재판 5분 전 양지열 변호사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백신 접종 속도는 제일 빠른데 감염률 세계 1위.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우루과이 얘기합니다. 우루과이. 칠레도 그렇고요. 우루과이도 그렇고 백신 접종률은 매우 높은데요. 덩달아 코로나 감염률이 고공비행합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모순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백신 접종률은 20%대고요. 칠레는 36%입니다. 중남미 1, 2위인데요. 여기서 확진자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루과이에서는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했는데 오히려 지금 확진자가 늘어가지고요.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막 넘고 사망자도 45명을 넘어서 매일 지금 그 최고치, 일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맞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긴장의 끈 늦추지 않는 것 중요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두환 노태우 동상 그대로 두지만 신군부 수계 안내판. KBS 기사인데요. 옛 대통령의 별장이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청남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이 있어요. 이 동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철거해야 되나, 유지해야 되나 격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지혜를 꺼내서 합의를 봤는데요. 동상은 그대로 두고 동상 앞에 신군부 수계, 군사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 계엄군을 동원해서 5.18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했다. 서울의 봄을 짓밟았다. 이런 안내판을 세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남쪽의 청와대라고 불렸던 옛 대통령 별장에서 역사의 한 단면이 보입니다. 대립과 갈등의 장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하는데요. 안내판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남대 관심 없었는데 갑자기 안내판 보고 싶어졌어요. 가고 싶어졌습니다. 브로드웨이 387일 만에 불 켜졌다. 1700석 극장 150명 관람.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코로나19 유행으로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 공연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3월 12일 날 41개 공연장이 모두 문을 닫았는데 처음으로 공연이 열렸다고 합니다. 387일 만에 처음인데요. 1700석 규모의 마스크를 착용한 150명이 흩어져 앉았습니다. 거리두기 했고요. 마스크 착용했고요. 그다음 모든 참석자는 코로나 검사 결과를 냈고 백신을 접종했다는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고서야 공연에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아유, 네. 다행인데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코로나로 실직한 코끼리 고향으로 돌아간다.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코로나19로 태국 관광업계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관광객을 상대로 이렇게 관광업에 나섰던 코끼리들이 고향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코끼리들은 5년 전에 수린주에서 파타야로 옮겼는데 주로 관광객들을 등에 태우고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업체에서 코끼리 소유주들한테 월급을 안 줬어요. 그래서 하루에 코끼리들이 300kg의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먹이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코끼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코끼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코끼리들이 500km를 걸어가야 된답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사진이 떴는데요. 너무 안쓰러워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부려먹고 또 걸어가라는 거예요. 500km를 약 2주 걸린답니다. 돈이 없어서 트럭을 빌릴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세계동물보호는 2,000마리에 달하는 태국 코끼리들이 관광시설이나 보호자들한테서 먹이를 제대로 못 먹고 있다고 굶주림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코끼리들아 고생했어. 잘 가라. 좀 편히 쉬렴. 아니 그렇게 부려먹고 그렇게 태우고 다니더니 집에까지 걸어가라고 하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화나려고 그러네. 태국 이 동물원들